짐을 들어라. 이제 그만 집에 가자꾸나. 어린 아씨의 호통에 정체 모를 사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어나 이런 무례한 말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나 병졸들 눈에는 그저 상전이 보찜꾼을 부리는 흔한 모습일 뿐이었지요. 병졸들의 눈길이 스치듯 지나가자 사내는 그제야 아씨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과연 쫓기는 이 사내는 무엇을 감추고 있었으며 훗날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조 즉위 2년 이괄이 난을 일으켜 도성을 뒤흔들었던 그 어수선한 해였습니다. 임금이 몸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던 혼란 속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경기 인근의 작은 고을 청류골이었습니다. 산자락을 등지고 냇물을 앞에 둔 자그마한 마을로 순박한 사람들이 대대로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곳이었지요. 그 마을 어귀에 최참판이라는 향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조정에서 이름 높던 관료였으나 몇 해 전 알 수 없는 모함을 받아 관직을 잃고 낙향한 뒤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지내는 처지였으나 그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억울함이 응어리져 있었지요. 그 집 막내딸이 자경이었습니다. 나이 16, 얼굴은 곱상하나 성격은 여느 교수와 달리 당돌하고 야무졌지요. 눈매는 크고 또렷하여 한번 마음을 먹으면 좀처럼 굽히는 법이 없었고 입술 끝에는 늘 장난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라버니를 따라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자랐던 터라 여느 양반집 아씨들처럼 방 안에 얌전히 앉아수만 놓는 성미가 아니었습니다. 눈치는 또 얼마나 빠른지 집안 어른들 사이에 오가는 눈빛 하나만 보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강 짐작하는 아이였지요. 다만 자경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가 관직을 잃게 된 진짜 사연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참판이 자식들에게조차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오래도록 골마온 비밀이었지요. 집안에는 자경보다 5살 위인 오라버니 무영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혀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았고 성정이 신중하고 의심이 많아 낯선 것을 쉽게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몰락을 지켜보며 자란 탓인지 세상을 보는 눈이 또래보다 훨씬 날카로웠지요. 어머니 안씨 부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그 빈자리를 무영과 자경이 서로 의지하며 메우고 있었습니다. 자경에게 무영은 오라버니이자 때로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지요. 그런 무영이었기에 후에 자경이 데려온 사내를 두고 가장 먼저 눈을 가늘게 뜬 이도 바로 그였습니다. 집안일을 돌보는 몸종 사머리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자경보다 2살 위로 눈치가 빠르고 입이 조금 가벼운 편이었으나 정이 많아 자경을 친동기처럼 살뜰히 챙기는 아이였지요. 사머리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최참판 댁에 몸을 의탁한 처지였는데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자경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훗날 어떤 물건 하나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사머리였습니다. 집안의 오랜 하인인 돌쇠 영감도 있었지요. 최참판이 관직에 있던 시절부터 함께해 온 사람으로 말수는 적으나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였습니다. 돌쇠 영감은 이따금 자경에게 예시이야기를 들려주며 최참판이 조정에서 얼마나 강직한 관료였는지를 넌지시 일러주곤 했지요. 그러나 정작 그 몰락의 자세한 사연만은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고을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눈먼 무녀가 이따금 나타나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남기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 무녀는 시장통에 나타나기도 하고 산모롱이에서 불쑥 마주치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 말들을 신기해하다가도 워낙 알쏭달쏭한 소리만 하니 나중엔 그저 흘려듣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자경만은 이상하게도 그 말들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편이었습니다. 언젠가 자경이 물동이를 이고 냇가를 지날 때 무녀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허공을 향해 중얼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귀한 손이 낮은 곳에 임하는 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나라의 기쁨을 지고 돌아오리라. 자경은 그때 그 말을 그저 스쳐들었을 뿐 그것이 훗날 자신의 삶과 이토록 깊이 얽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한 번은 자경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무녀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할멈은 어찌 앞도 못 보시면서 그리 많은 것을 아신단 말이요. 무녀는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반쪽짜리 세상일 뿐이지요.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훨씬 크고 깊은 법이라오. 그러고는 자경의 손을 가만히 잡아 송금을 짚어보더니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아씨의 사주에는 큰 물이 흐르는구려. 그 물살이 한 번은 거세게 몰아치겠으나 끝내는 아씨를 귀한 자리로 이끌 것이요. 자경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산골 처녀에게 귀한 자리라니 그저 노인네의 덕담이려니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말은 훗날 자경의 뇌리에 몇 번이고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해 봄까지만 해도 청육골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자경은 아침이면 사머리와 함께 냇가에 나가 빨래를 하고 낮에는 오라버니와 함께 활쏘기를 흉내내며 놀았습니다. 최참판댁 마당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저녁이면 온 식구가 마루에 둘러앉아 보리밥에 된장국을 나누어 먹었고 최참판은 비록 관직은 잃었으나 자식들이 건강히 자라는 것을 보며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습니다. 이따금 옛 동료였던 선비들이 몰래 찾아와 조정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최참판의 낯빛이 잠시 어두워졌다가도 이내 자식들 앞에서는 밝은 낯을 지어 보였지요. 그러나 세상일이란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었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질 무렵부터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에서 큰 난리가 났다는 것이었지요. 반란을 일으킨 무리가 도성을 점령했고 임금은 몸을 피해 남쪽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장터에 나갔다 온 사머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씨, 글쎄 임금님이 도망을 치셨대요. 그런데 그 임금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는 아무도 모른다지 뭐예요. 병졸들이 곳곳을 뒤지고 다닌다는데 혹시 반란군이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닐까요? 자경은 그 말을 들으며 괜스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면 저희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다치기 마련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자경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요. 아버지 최참판의 낯빛도 그 소식을 들은 뒤로 부쩍 어두워졌습니다. 밤이면 사랑채에서 홀로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지요. 어느 밤엔가 자경이 잠결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한숨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어수선한 시절에 그때 그 일이 다시 불거지지나 않을는지 아버지가 홀로 중얼거리는 그 말을 자경은 방문 밖에서 숨죽인 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만은 어린 자경의 가슴에도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자경은 그 밤 이후로
아버지의 지난 세월에 대해 막연한 궁금증을 품게 되었으나 감히 여쭈어 볼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경은 나무를 캐러 뒷산에 올랐습니다. 사머리는 몸이 좋지 않아 집에 남았고 자경 혼자 바구니를 들고 익숙한 산길을 오르던 참이었지요. 초여름 산은 온통 푸른빛으로 우거져 있었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에서는 싱그러운 풀냄새가 묻어났습니다. 산기슭에 들어서자 문득 심상치 않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라면 이맘때 들려오던 산새 소리도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지요. 자경은 발걸음을 늦추며 주변을 살피다가 나무뿌리 사이에 웬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기고 흙투성이었으며 어깨에는 마른 핏자국이 배어 있었지요. 자경이 놀라 다가서자 사내는 흐릿한 눈을 겨우 뜨며 자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몰골은 거짓골이나 다름없었으나 그 눈빛만은 이상하게도 형형했습니다. 마치 한 나라를 호령하던 사람의 눈빛 같았다고 자경은 훗날 그때를 떠올리며 말하곤 했지요. 손끝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 보이면서도 그 눈만은 자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또렷했습니다. 누구요 대체? 자경이 조심스레 물었으나 사내는 대답 대신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자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내를 함부로 도왔다가는 집안에 화를 부를 수도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지금 같은 어수선한 시절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내의 다급한 눈빛이 자경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렇게 애타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지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이유가 따로 있으랴. 자경은 마음을 다잡고 사내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일단 몸을 피해야 하오. 이 근방에 폐가가 하나 있으니 그리로 갑시다. 두 사람이 겨우 몇 걸음을 옮겼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쪽이다. 이 근방을 뒤져라. 놓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창을 든 병졸 여럿이 산길을 훑으며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경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내를 이대로 데리고 있다가는 함께 붙잡힐 판이었지요. 자경은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저 사내의 몸가짐, 걸음걸이, 그리고 겁에 질리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눈빛까지 아무리 봐도 예사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두 사람이 나란히 걷다가는 단박에 의심을 살 것이 뻔했지요. 자경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사내의 등짝을 툭 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짐을 들어라. 이제 그만 집에 가자꾸나. 사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어나 이런 무례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내는 곧 자경의 뜻을 알아챘습니다. 상전 행세를 하는 계집아이와 그 뒤를 따르는 초라한 보찜꾼, 그것이 자경이 순간적으로 지어낸 두 사람의 모습이었지요. 사내는 이를 악물고 자경이 들고 있던 나물 바구니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병졸들이 산모롱이를 돌아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매서운 눈으로 사내의 행색을 훑었지요. 자경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 오히려 사내를 향해 짐진 눈을 흘기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게 진작 서두르라 하지 않았느냐. 해가 저물기 전에 집에 당도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러다 저녁 짓는 것도 늦어지겠구나. 병졸들의 눈에는 그저 흔해 빠진 상정과 몸종의 모습으로 비쳤을 뿐이었습니다. 우두머리 병졸이 잠시 사내의 얼굴을 뜯어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으나 자경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나리들, 혹 무슨 일로 이 산속까지 오셨는지요.
저희는 그저 나무를 캐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온데 자경의 또렷한 말투에 병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되었다. 어서 지나가거라. 그들은 두 사람 곁을 스쳐 지나갔지요. 병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자 사내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버텨냈지요. 그리고 문득 곁눈질로 자경을 살피던 사내는 자경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겁을 내지 않는 척했지만 실은 이 어린 아씨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사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낯선 일을 위해 이토록 몸을 사리지 않는 사람을 사내는 태어나 처음 보았던 것이지요. 고맙소. 사내가 나직이 건넨 그 한마디에 자경은 애써 웃어 보이며 대꾸했습니다. 고맙긴요. 그보다 어서 걸음을 서둘러야지요. 병졸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 집에 도착하자 자경은 사내를 곁에 헛간에 숨겼습니다. 무영은 자경이 낯선 사내를 데려온 것을 알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자가 대체 누구냐? 행색이 예사롭지 않다. 함부로 집에 들였다가 화를 당할 수도 있음이야. 자경은 짧게 사정을 전했지만 사내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니 무영의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지요.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자경이 항변하자 무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다만 지금 같은 시절엔 무엇이든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 최참판 역시 낯선 일을 들이는 것을 꺼렸으나 사내의 상처가 깊은 것을 보고는 우선 며칠만 몸을 추스르게 하라 일렀습니다. 사람이 다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다만 각별히 조심하여라. 사내는 스스로를 그저 청가라 소개했습니다. 성도, 본관도 어디서 왔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였지요. 사내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밤사이 열이 오르고 헛소리를 하기도 했지요. 자경은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이마에 찬 물수건을 얹어주고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사머리가 곁에서 거들며 혀를 찼습니다. 아씨도 참 어찌 저런 정체 모를 사내를 이리 정성스레 돌보십니까? 시집도 안 간 처자가 외간 사내 방을 이리 드나들었다간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자경은 대답 대신 그저 물수건을 다시 짜며 웃을 뿐이었지요. 사머리 너도 참 사람이 아파 죽어가는데 체면부터 따지겠느냐. 그 지극한 간호에 청가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열에 들뜬 어느 밤 청가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종묘사직이 백성들이. 자경은 그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픈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려니 했지요. 그러나 그 순간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던 사머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머리는 청가의 소매 밖으로 삐져나온 무언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옥빛으로 은은히 빛나는 아무리 봐도 산 것의 물건이 아닌 패였지요. 사머리는 자기도 모르게 방문을 더 열어 그 물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손바닥만 한 옥패였는데 그 위에 무언가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사머리는 그런 물건을 태어나 처음 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보찜 장수나 떠돌이가 지닐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 자경을 부르려다가 마침 자경이 약탕기를 살피느라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을 보고는 우선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한 소란을 일으켰다가 자경이 놀라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던 것이지요. 사머리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담아둔 채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옥패의 문양을 몇 번이고 떠올렸습니다. 저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저리도 정교하단 말인가.
혹여 저 사람이 예사 인물이 아닌 것은 아닐까? 사머리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사머리는 그 의문을 섣불리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자경이 저리도 정성으로 사내를 돌보는 것을 보며 괜한 말로 그 마음을 흔들고 싶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며칠이 지나 청가의 열이 내리고 정신을 완전히 차린 어느 날 자경은 죽 한 그릇을 들고 헛간을 찾았습니다. 청가는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지요. 이제 좀 어떠하시온지요? 자경이 묻자 청가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씨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려. 자경은 죽그릇을 내밀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슨, 그저 사람이 할 도리를 했을 뿐이지요. 어서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청가는 죽 한 술을 뜨며 문득 물었습니다. 아씨는 어찌 그리 겁이 없으시오. 낯선 사내를, 그것도 병졸들에게 쫓기는 자를 이리 선뜻 도와주다니. 자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겁이야 났지요. 지금도 나요. 하나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하는 것이 더 무서웠소. 청가는 그 말에 한참을 말없이 자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청가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자 무영은 은근히 그를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마당 한켠에 세워둔 활을 청가에게 슬쩍 건네며 말했지요. 심심하실 터인데 한번 쏘아보시겠소. 그저 지나가는 말인 척했으나 실은 사내의 진짜 신분을 가늠해 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청가는 잠시 활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낯선 손길로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관역을 크게 벗어나 담장 너머로 날아가 버렸지요. 무영은 그 모습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예는 영 젬병이신 모양이요. 청가는 겸연쩍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럽소만 활보다는 붓을 쥐는 일이 익숙했던지라. 그 말에 무영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붓을 쥐는 일이 익숙하다는 그 한마디가 어딘가 예사롭지 않게 들렸던 까닭입니다. 시골 보찜 장수치고는 지나치게 정갈한 말투와 자세 또한 마음에 걸렸지요. 무영은 그날 이후로 조용히 청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수저를 드는 순서, 어른 앞에서 몸을 낮추는 각도, 걸음을 옮길 때 발을 내딛는 순서까지도 하나같이 오랜 세월 몸에 뱀법도처럼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무영은 그런 낌새를 알아채면서도 짐짓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섣불리 입 밖에 냈다가 화를 부를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며칠이 지나 청가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자 마침 단오가 다가왔습니다. 청류골에서도 소박하게나마 단오 풍속을 지켰지요. 마을 안악들은 창포를 뜯어 물을 우리고 아이들은 그네를 매느라 부산했습니다. 자경 또한 아침 일찍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붉은 댕기를 곱게 메었지요. 최참판댁 마당에도 그네가 메어졌고 자경은 사머리와 번갈아 그네를 뛰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청가는 처음 보는 그 광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궁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백성들의 소박하고 정겨운 삶이었지요. 마을 어른들이 나서 씨름판을 벌이고 아이들은 부채를 나누어 받으며 신이 나 뛰어다녔습니다. 청가는 마당 한켠에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지요. 자경이 그네를 뛰다 잠시 숨을 고르며 곁에 앉자 청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것이 사는 것이구려. 자경은 그 말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으나 청가의 눈빛에 스치는 쓸쓸함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디서 오셨는지, 무엇을 하던 분이신지 말씀해 주실 순 없는지요. 청가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릴 날이 오겠지요.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이 참으로 편안하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소. 자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외로움만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자경은 청가를 이끌고 마을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노을이 참으로 곱게 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이 자경의 뺨을 은은히 물들이는 것을 청가는 곁눈질로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바람이 불어와 자경의 머리카락 몇 올을 흩날렸고 청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가 이내 거두어들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옵니까? 자경이 문득 묻자 청가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니요, 그저 이 노을이 참으로 곱다 생각했을 뿐이요. 그러나 그 눈빛이 향한 곳은 노을이 아니라 자경의 옆얼굴이었다는 것을 자경은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당에 화롯불이 피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최참판댁 식구들만 남아 화롯불 앞에 둘러앉았지요. 청가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최참판은 옛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다가 겪었던 우스운 일화였지요. 온 식구가 웃음을 터뜨렸고 청가도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자경은 그런 청가의 웃는 얼굴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화롯불의 온기보다 더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속에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근한 정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지요. 자경은 청가에게 조선의 이런저런 풍습을 일러주었고 청가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며 마치 처음 세상을 배우는 아이처럼 눈을 빛냈습니다. 밤이 깊어 다들 잠자리에 들 무렵 청가는 홀로 마당에 남아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달이 지금쯤 궁궐의 처마 끝에도 걸려 있으리라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아릿함 속에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단오가 지나고 며칠 뒤 저녁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집을 뒤져라. 수상한 자를 숨겨준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방군의 잔당을 자처하는 자들이 최참판댁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참판은 다급히 청가를 곳간 깊숙한 곳, 곡식 가만히 뒤에 숨겼습니다. 무영은 대문 앞을 막아서며 태연한 척 응대했지요. 우리 집엔 그런 자가 없소이다. 헛소문을 듣고 오신 게요. 그러나 병졸들은 순순히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무슨 소리를 못하겠느냐. 직접 뒤져보아야 알 일이다. 병졸들은 무영을 밀치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안방부터 부엌까지 방문이란 방문은 모조리 열어젖히며 구석구석을 살폈지요. 자경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애써 누르며 병졸 하나가 곳간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다급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날이 그곳은 곡식 창고라 쥐가 들끓어 함부로 들어가시면 옷이 상하실 것이옵니다. 자경의 재치 있는 말에 병졸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코웃음을 치며 곡간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곡간 안은 어두컴컴했고 곡식 가마니들이 어지러이 쌓여 있었지요. 병졸이 횃불을 들이밀며 안쪽을 살피는 동안 자경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가만히 뒤편
청가가 숨죽인 채 웅크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로 병졸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그 순간 무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나리, 이 안은 쥐약을 놓아둔 곳이라 함부로 헤집으시면 위험하옵니다. 소인이 대신 살펴드리리다. 무영은 태연히 가만히 몇 개를 옮겨 보이며 병졸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다행히 병졸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고 발길을 돌렸지요. 병졸들의 눈초리가 매서웠으나 다행히 그날은 별다른 것을 찾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꽃간 안 어둠 속에서 청가는 숨을 죽인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곡식 가만히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과 바깥의 발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지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몇 시즌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병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곡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자경이 등불을 든 채 서 있었지요. 이제 나오셔도 되옵니다. 청가는 가만히 뒤에서 몸을 일으키며 자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등불에 비친 자경의 얼굴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두려움과 그럼에도 애써지어 보이는 안도의 미소가 함께 어려 있었지요.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낯선 사내 하나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청가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곡간에서 나온 청가는 최참판과 마주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방에 촛불 하나 켜놓고 두 사람이 마주 앉으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최참판은 술 한 잔을 건네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조정에 몸담았던 사람이요. 헌데 몇 해 전 억울한 모함으로 관직을 잃고 일이 낙향했지요. 그 사연인즉 최참판이 당시 조정의 간신 일파가 백성의 세곡을 착복한 사실을 알고 이를 고발하려 했으나 오히려 영모의 누명을 뒤집었을 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낙향했으나 그 간신의 무리는 여전히 조정 한켠에 뿌리내리고 있었지요. 그때 함께 뜻을 모았던 동료 몇은 결국 유배를 가고 하나는 목숨까지 잃었소. 나는 그나마 운이 좋았던 셈이지. 최참판의 목소리에는 오래도록 사귄 회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청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백성을 그리 등쳐먹은 자들이 아직도 조정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을 정작 임금인 자신이 여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못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내 미처 알지 못했소. 참으로 면목이 없구려. 청가가 나직이 사죄하듯 말하자 최참판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정체를 밝히지 않은 청가의 말투가 어딘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최참판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밝히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는 법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최참판은 잔에 남은 술을 마저 비우고는 지난 세월을 회상하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 시절 나는 호조에서 세곡을 관리하는 소임을 맡고 있었소. 어느 해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조정에 올라오는 장부와 실제 창고의 곡식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지요. 알아보니 도성의 몇몇 대신들이 지방 수령들과 짜고 세곡을 빼돌려 사사로이 재물을 불리고 있었던 것이었소. 최참판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며 떨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상소로 올리려 했으나 상소를 쓰기도 전에 오히려 내가 역모를 꾸민다는 무고를 당했소. 하마터면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지요. 다행히 몇몇 뜻있는 대신들이 힘을 써준 덕에 목숨만은 부지하고 낙향할 수 있었던 것이오. 청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백성의 것을 훔친 자들이 오히려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내가 궁에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몰랐다니. 청가는 그날 밤 반드시 이 일의 전모를 밝혀 바로잡으리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무렵 최참판 댁에서는 조상께 올리는 가을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청가는 처음 보는 조선 사대부가의 제례 절차를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정갈하게 차려진 제상, 향을 피워 올리는 순서, 절하는 법도까지 하나같이 엄숙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자경은 청가에게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하나하나의 뜻을 조곤조곤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대추이온데 자손이 번성하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이 밤은 조상의 뿌리를 잊지 말라는 뜻이랍니다. 청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새삼 깨달았습니다. 궁궐의 종묘에서 올리는 제례도 결국은 이런 백성들의 소박한 정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이지요. 종묘의 그 크고 화려한 제례보다 이리 소박하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귀하게 느껴지는구려. 청가의 그 말에 최참판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밭일을 거들고 마을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몸소 겪으며 궁 안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둘 마음에 새겨갔지요. 논에 물을 대는 법을 배우다 발이 진흙에 빠져 넘어지면 마을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청가도 그 웃음에 함께 어우러져 웃었지요. 궁궐 안에서는 결코 들어볼 수 없었던 그 소탈한 웃음소리가 청가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노인이 지게를 지고 가다 힘에 부쳐 쓰러질 뻔한 것을 청가가 얼른 달려가 부축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낯선 젊은이의 친절에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청가는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요. 그날 저녁 청가는 자경에게 문득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궁에 있을 때는 백성이란 그저 저 먼 곳에 있는 존재인 줄 알았소. 헌데 이리 함께 지내보니 백성이란 다름 아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구려. 자경은 그 말에 담긴 진심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가 역시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백성들과 함께 밭을 갈고 웃음을 나누었으나 밤이 되어 홀로 자리에 누우면 어김없이 도성 생각이 밀려왔지요. 종묘사직을 저버릴 수 없다는 책무와 이곳에서 처음 맛본 소박한 행복 사이에서 청가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렸습니다. 더욱이 자경을 향해 자꾸만 기우는 마음을 깨달을 때마다 청가는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애를 써야 했지요. 나는 한 나라의 임금이다. 이런 사사로운 정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리 다짐할수록 자경의 웃는 얼굴이 곁에서 조잘되는 그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가슴속에 파고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밤엔가 청가는 마당에 홀로 나와 별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그 물음에는 쉬이 답이 나오지 않았지요. 자경 또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청가에게 향하는 마음이 날로 깊어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으나 정체 모를 사내에게 정을 준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청가의 몸가짐 하나하나가 도무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지요. 밥을 먹는 법도 걸음을 옮기는 자세도 심지어 잠결에 뒤척이는 모습마저도 어딘가 남달랐습니다. 자경은 애써 그 마음을 누르려 했으나 화롯불 앞에서 마주치는 청가의 눈빛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자경이 마당에 나와 달을 보고 있는데 마침 같은 마음으로 나온 청가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달을 올려다보았지요. 달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가는 마음이 어떤 말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다시 방군 잔당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우두머리가 직접 발걸음을 했지요. 사납고 교활한 인상의 사내였는데 이름은 팽가라 했습니다. 팽가는 최참판 댁을 노려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흘렸습니다. 최참판, 오랜만이요. 그때 그 세곡 사건 아직도 기억하시겠지. 최참판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팽가는 다름 아닌 예전 그 간신 일파의 수하였던 것입니다. 반란의 혼란을 틈타 옛 원한을 갚고 동시에 최참판 댁에 숨어 있다는 수상한 자를 잡아 조정해 바치면 큰 상을 받으리라는 계산이었지요. 팽가는 마을 곳곳을 돌며 은근히 위협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단을 쌓아두고 불을 지르겠다는 둥, 우물에 무언가를 풀겠다는 둥, 온갖 흉흉한 말을 흘리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문단속을 단단히 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최참판 댁 역시 예외가 아니었지요. 최참판은 밤마다 대문 빗장을 2번, 3번 확인하고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는 팽가의 수하들이 장터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팔던 늙은 안악이 몫으로 받아야 할 곡식을 제대로 셈해주지 않는다며 팽가의 부하가 자판을 걷어차버린 것이었지요. 안악은 땅바닥에 쏟아진 나무를 주섬주섬 주워 담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나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지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자경은 분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런 자들이 백주대낮에 저리 행패를 부리는데 어찌 관아에서는 아무런 조처도 없단 말입니까? 무영이 씁쓸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어지러운 때다. 힘없는 관아가 저런 무리를 어찌 당해내겠느냐. 그 대답에 자경은 더욱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이유 없이 짓밟히는 그 광경이 자경의 마음속에 조용히 응어리로 쌓여갔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팽가가 직접 최참판 댁 앞을 지나며 노골적으로 겁을 주고 갔습니다. 최참판, 요즘 밤잠이나 편히 주무시는지 모르겠구려. 세상 일이란 언제 어찌 뒤집힐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 그 능글맞은 웃음소리가 대문 너머로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지요. 최참판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어금니를 깨물 뿐이었습니다. 팽가의 그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저자가 반드시 벌을 받는 날이 오리라는 바람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연히 엿듣게 된 무영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낯선 산의 청가가 예사인물이 아니며 팽가가 노리는 자가 바로 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무영은 며칠을 두고 청가의 행동거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밥그릇을 드는 손짓 하나, 걸음을 옮기는 순서 하나까지도 예사롭지 않았지요. 마침내 무영은 확신을 굳혔습니다. 무영은 그날 밤 청가를 찾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대체 누구요? 청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부끄러운 임금이요. 무영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친 임금이 다른 곳도 아닌 자신의 집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청가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괄의 무리에게 쫓기다 낙오하여 이곳까지 흘러들었소. 그대들의 은혜를 내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오. 무영은 복잡한 심경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임금이라는 존재를 눈앞에 두고도 그 저희를 다 믿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찌 그것을 믿으라 하십니까? 지금 세상에 임금을 사칭하는 자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청가는 그런 무영의 의심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신중함이 옳다 여겼지요.
믿고 안 믿고는 그대의 몫이요. 다만 내가 이 집안에 폐를 끼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니 언제든 나를 내치셔도 원망치 않겠소. 무영은 한참을 말없이 청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은 아버님과 상의를 해야겠소이다. 이 사실은 곧 온 집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자경 역시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찜꾼 취급을 하며 하대하던 그 사내가 실은 임금이었다니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조각들이 맞아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소매 속 옥패도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던 종묘사직이라는 말도 이제야 그 뜻이 분명해졌지요. 자경은 청가를 마주하기가 못내 어색해졌습니다. 지금껏 스스럼 없이 대하던 사내가 실은 하늘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 자경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며칠 동안 자경은 청가의 방 앞을 서성이면서도 선뜻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경의 모습을 본 사머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씨, 어찌 그리 안절부절 못하십니까? 자경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을 이제 어찌 대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지금껏 함부로 짐을 지라 호통을 치고 잔소리를 늘어놓았던 것을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다. 사머리는 그런 자경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씨, 그때 그 호통이 아니었으면 그분 목숨이 어찌 되었을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자경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걱정이 앞섰습니다. 임금을 숨겨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팽가의 무리가 그 정체를 눈치채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며칠 뒤 자경은 우물가에서 다시 그 눈먼 무녀와 마주쳤습니다. 무녀는 자경의 발소리만 듣고도 그 이름을 알아맞히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그대가 지고 있는 그 짐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끝내는 그 무게가 그대를 지켜줄 것이오. 자경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물으려 했으나 무녀는 이미 지팡이를 짚고 총총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자경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지요. 그날 밤 자경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짐이라 함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 그 무게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자경은 답을 알 수 없는 물음을 아는 채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날 낮 자경은 사머리와 함께 장터에 다녀오는 길에 다시 눈먼 무녀와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무녀의 낯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아씨, 곧 큰 바람이 몰아칠 것이요. 그 바람은 매섭고 사나워 지붕을 뒤흔들고 대문을 부술 만큼 거셀 것이나 그 바람이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볕이 들 것이요. 자경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바람이 언제 닥친단 말입니까? 무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나도 알 수 없소. 다만 그 바람 앞에서 아씨는 결코 물러서지 마시오. 물러서지 않는 자만이 그 볕을 볼 수 있는 법이니. 자경은 그 말을 곱씹으며 무거운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자경은 매일같이 마음의 준비를 다지듯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지요. 이튿날 자경은 마음을 다잡고 천가의 방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그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청가가 다급히 손을 저으며 자경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요. 이곳에서는 그리 부르지 마시오. 아직은 그저 청가로 대해주시오. 자경은 그 말에 조금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이제 어찌 대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사옵니다. 청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껏 대해주신 대로 대해주시면 그것으로 족하오. 그대의 그 스스럼 없는 마음이 내게는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으니. 자경은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과는 다른 미묘한 거리감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것은 신분의 벽이 새삼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탓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팽가의 무리가 다시 최참판댁을 에워쌌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도망친 임금이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팽가의 고함에 온 집안 사람들의 낯빛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참판은 대문을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버텼으나 병졸들의 수가 너무 많았지요. 당장 이 집을 뒤져라. 팽가의 명에 병졸들이 마당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자경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곳간으로 달려가 청가에게 알렸습니다. 정체가 새어나간 듯합니다.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청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침내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더는 그대들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소. 이제 내가 나설 때요. 자경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대로 정체를 드러내시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사옵니다. 자경은 다급히 청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청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를 지켜준 이들을 더는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결이었지요. 그대들이 나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을 나는 결코 두고 볼 수 없소. 청가는 자경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병졸들이 곳간 문을 향해 다가서던 그 찰나 무영이 몸을 날려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곳간에는 그저 곡식뿐이요. 정 못 믿겠다면 내 목숨을 걸고 맞겠소. 무영은 맨손으로 창을 든 병졸 셋을 상대해야 했으나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몸에 익은 무예를 살려 병졸 하나의 창을 쳐내고 또 하나의 팔을 비틀어 넘어뜨렸지요. 그러나 수적으로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영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지켜보던 자경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오라버니. 자경이 비명처럼 소리쳤지만 무영은 이를 악물고 곳간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요란한 함성과 함께 또 다른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다행히도 근방을 순찰하던 광군이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팽가의 무리와 광군 사이에 격렬한 대치가 벌어졌지요. 칼과 창이 부딪는 소리, 고함 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당 한켠에 심어져 있던 매화나무 가지가 어지러이 흔들리고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팽가는 형세가 불리해지는 것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을 빼들고 최참판댁 마당 한복판으로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그자를 내놓아라. 도망친 임금을 내가 직접 잡아 조정에 바치겠다. 이 집구석부터 모조리 불태워버릴 것이다. 팽가의 부하 하나가 실제로 횃불을 처마 밑으로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청가가 곳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남루한 행색이었으나 그 걸음걸이와 눈빛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위험이 흘러나왔지요.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자경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체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두려움과 더 이상 청가를 숨겨둘 수 없다는 체념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그만하여라. 청가의 낮고 단호한 한마디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의 움직임이 순간 멈추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대들이 찾던 사람이다. 팽가는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는 소리 마라.
그 초라한 몰골로 무슨 임금이란 말이냐. 그러나 뒤이어 달려온 광군의 대장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를 올리는 것을 보고는 낯빛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전하, 여기 계셨사옵니까? 도성이 발칵 뒤집혔사옵니다. 그제야 저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정말로 임금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팽가는 겁에 질려 달아나려 했으나 광군에게 곧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결박당한 팽가는 끝까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곧 광군들의 손에 눌려 잦아들었지요. 마당에 있던 최참판 일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경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청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곳간에 숨어 지내던 그 사내가 지금은 모두가 무릎을 꿇는 존재가 되어 있었지요. 그 낯선 광경에 자경은 잠시 현실감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날의 소란이 정리된 뒤 청가는 최참판 가족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들의 은혜, 내 결코 잊지 않겠소. 최참판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엎드렸습니다. 전하, 미천한 것들이 미처 알아뵙지 못하고 무례를 저질렀사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청가는 손수 최참판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무례라니 당치 않소. 그대들은 오히려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었소. 그리고 청가는 최참판을 향해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그대가 몇 해 전 겪었다던 그 억울한 사연, 내 자세히 듣고 싶소. 최참판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세곡을 착복한 간신의 무리, 그것을 고발하려다 오히려 영모의 누명을 쓸 뻔했던 사연을 말이지요. 청가는 굳은 얼굴로 그 이야기를 들으며 팽가를 문초하여 캐낸 사실과 최참판의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광군 대장이 마당 한켠에 결박해둔 팽가를 끌고 와 청가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팽가는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었으나 광군 대장의 매서운 추궁에 결국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소인의 배후에는 호조판서 대감이 계시옵니다. 그분께서 세곡을 빼돌린 사실이 새어나갈까 두려워 그 일을 알던 최참판을 진작에 없애버리라 명하셨던 것이옵니다. 이번 난리를 틈타 아예 그 화근을 뿌리 뽑으라 하셨사옵니다. 그 말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성의 높은 대신이 이런 흉계의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이 청가에게는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요. 그 이름을 내 똑똑히 기억해두겠다. 청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팽가의 배후에 있던 조정의 간신 일파, 그것이 바로 최참판을 몰락시킨 장본인들이었던 것이지요. 모든 진실이 그렇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눈먼 무녀가 남겼던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나라의 기쁨을 지고 돌아오리라는 말도 이제야 그 뜻이 온전히 풀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란 다름 아닌 청가 자신이었고 그가 지고 돌아온 것은 바로 한 가문이 억울함을 풀어줄 진실이었던 것이지요. 며칠 뒤 도성에서 어가 행렬이 청류골로 향했습니다. 반란이 진압되고 궁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친 청가가 떠나기 전 이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걸음한 것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어가가 멈추어 서고 옥새가 찍힌 교지가 내려오자 온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그 초라했던 보찜꾼이 실은 나라의 임금이었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지요. 최참판에게는 그간의 누명을 벗기는 교지와 함께 옛 관직이 복권되었고 세곡을 착복했던 간신일파는 그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 엄히 벌을 받았습니다. 팽가 역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었지요. 조정 대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간 억눌려 있던 최참판 가문의 억울함이 마침내 세상에 풀린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튿날 아침, 최참판은 홀로 뒷산에 있는 아내의 묘를 찾았습니다. 자경도 그 뒤를 조용히 따랐지요. 최참판은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들으셨소? 드디어 그 오랜 누명을 벗었소이다. 이제야 당신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되었구려. 바람이 불어와 묘 앞의 풀잎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자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였으나 아버지의 그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오래도록 사겨온 그리움과 회한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지요. 어머님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님. 자경이 나직이 말을 건네자 최참판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최참판 댁 마당에는 오랜만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최참판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끝내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죽은 아내에게 떳떳이 낯을 들 수 있게 되었구나. 무영은 그런 아버지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돌쇠 영감도 눈시울을 붉히며 옛 주인의 억울함이 풀린 것을 함께 기뻐했지요. 장터에서 좌판을 걷어차였던 늙은 안악도, 팽가에게 위협받았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마당에 모여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을 짓눌렀던 두려움이 그날 밤 활활 타오르는 화텄불과 함께 말끔히 씻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뒤 청가는 떠나기 전 자경을 따로 불렀습니다. 마당 한켠 처음 이 집에 들어섰던 그 곳간 앞이었지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청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산길에서 나를 지어내어 보찜꾼으로 만들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오? 자경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그리 무례하게 하대를 하다니요. 청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무례함이 내 목숨을 구했소. 그리고 그때 아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잊지 못하오. 겁이 났으면서도 나를 지켜주려 했던 그 마음을 말이요. 자경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날 그 산길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요. 그리고 이 나라 또한 오랫동안 주인 없는 혼란 속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오. 청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자경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사람이 할 도리를 했을 뿐이옵니다. 그 도리가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소. 청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청가는 소매에서 그 옥패를 꺼내어 자경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어릴 적 지녔던 것이오. 이제 그대에게 맡기고자 하오. 언젠가 다시 이 물건을 들고 궁을 찾아온다면 내 반드시 그대를 알아볼 것이오. 자경은 그 옥패를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옥패의 온기가 마치 청가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받은 듯 했습니다.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마음들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오갔지요. 청가는 마지막으로 자경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대가 내게 짐을 들라 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그대의 짐을 들겠소. 그 한마디에 자경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청가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 눈물을 닦아주려다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짧은 손짓 하나에도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깊이 닿아 있었습니다.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최참판과 무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영은 문득 마당가에 피어난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꽃봉오리가 피어나는데도 다 때가 있는 법이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최참판 또한 딸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두 사람이 나누는 마지막 인사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가는 곧 청류골을 떠나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직전 청가는 말 위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최참판댁 대문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그러나 자경에게만은 또렷이 들리도록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옥패를 지닌 이가 궁 앞에 서면 문지기는 결코 그 발걸음을 막지 못할 것이요.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린 자경의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멀리 사라지는 행렬을 향해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지요. 자경은 대문 앞에 서서 어가가 산모롱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옥패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자경은 그 봄날 산길에서의 짧았던 순간을 그리고 그 안에 담겼던 진심을 오래도록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자경은 사머리와 나란히 누워서도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씨, 앞으로 어찌하실 참이세요? 사머리가 조심스레 묻자 자경은 천장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구나. 다만 언젠가 다시 뵐 날이 있으리라는 것만은 어쩐지 믿음이 가는구나.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자경의 손에 쥔 옥패를 은은히 비추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청류골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최참판댁은 예전의 영화를 되찾았지요. 최참판은 조정에 복권되어 다시 벼슬길에 올랐으나 예전과 달리 도성보다는 이 청류골을 자주 오가며 지냈습니다. 무영은 광군의 무관으로 등용되어 나라를 지키는 소임을 맡게 되었지요. 자경은 어느덧 처녀 티를 완연히 벗은 어여쁜 규수로 자랐습니다. 혼담이 몇 번 오갔으나 자경은 이런저런 핑계로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참판은 그런 딸의 마음을 짐작하면서도 굳이 캐묻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최참판댁 대문 앞에 낯익은 행렬이 다시 멈추어 섰습니다. 화려한 의장을 갖춘 궁의 사자가 교지 한 통을 들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교지에는 자경을 궁으로 초청한다는 짧은 글귀와 함께 낯익은 필체로 적힌 한 문장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대가 내게 들라 했던 짐을 이제는 내가 평생토록 대신 지고자 하오. 자경은 그 글귀를 읽으며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사머리가 곁에서 함께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아씨, 제가 그날 말씀드렸지요. 그 옥패가 예사 물건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신분을 넘어선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그 봄날 산길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름 청류골에는 사람이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하나가 진하게 남아 있었고 그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뒷바라지 않았지요. 어려운 시절일수록 서로를 향한 작은 용기와 정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조용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